안녕하십니까. 손정학 교수입니다.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야외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바깥 활동 많이 못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깥 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양민법 시간이 기다려져서 오늘 교양민법 듣는 날이야. 그러니까 다른 활동 싫어. 이런 것은 아닐지라고 스스로 착각도 해봅니다. 어떤 학생이 메일을 줬더라고요. 궁금해하는 건데 교무처에서 비대면 수업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서 혹시 교양민법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교양민법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학부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고했던 그대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서 학기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쭉 공부해 온 것이 이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권리는 사실상 법률 관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권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누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라든가 자격이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권리가 변동되는 것, 권리가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법률 행위가 있고 또 무엇이 있다 했죠?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가 훨씬 중요하고 많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법률 행위는 무엇이 됐죠? 무엇을 핵심 요소로 한다 했죠?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한다 했죠. 이 점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배웠고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배웠고 이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럼 바로 주체가 있으면 무엇이죠?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객체가 있겠죠. 객체. 그러니까 객체는 뭐냐? 권리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서 을이 있을 때 A라는 권리가 대상이죠. 권리 대상이 갑에서 을로 옮겨가는 거. 그랬을 때 갑과 을은 주체인 거고 옮겨가는 것은 권리 변동으로서 법률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이 될 것이고 옮겨가는 대상 이것이 바로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즉 권리의 객체가 권리 주체를 바꿔가면서 변동하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민법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배울까 하는데, 권리 객체가 권리의 대상인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권리의 객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의 종류마다 좀 달라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채권 같은 것은 내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채무자가 100만 원을 갚는 행위잖아요.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의 대상은 무엇이죠? 갚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채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무. 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갚는다든가 넘겨준다든가 뭐 이런 행위죠. 일정한 행위를 요 자체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물권에서는 뭐냐? 물권은 지배권이라 했잖아요. 물권에서는 지금부터 배울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들어보셨죠?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물건은 상식에서 생각하는 물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친족권 있죠. 친족권에서의 권리의 객체는 무엇일까? 친족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친족권에서는 친척법상의 지위예요. 지위. 엄마 아빠의 지위, 자녀로서의 지위, 남편으로서의 지위, 부부로서의 지위 이런 거예요. 친족 간의 지위. 이런 친족권의 어떤 권리의 객체는 지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권에서는 무엇일 거예요? 상속권의 권리의 객체는 무엇이죠? 상속재산인 거예요. 상속재산. 이런 것들이 다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권리 객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규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 친족권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상 물건은 물건이라는 권리의 객체이지만 다른 모든 권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통일적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적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적 규정들을 모아놓은 민법의 규정을 민법 총칙이라 하거든요. 민법 총칙이라 하는데 이 민법 총칙 속에 물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단순한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물건에만 한정된다. 물건이 그렇다면은 그냥 물건법에서 물건에 더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다른 모든 권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법의 총칙적 규정을 모아놓은 민법 총칙이라는 이 민법의 총칙이라는 편에 물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양민법인데 민법은 크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지금 일반적인 규정을 모아놓은 총칙편이 있고요. 그다음 좀 아까 물건의 그 권리 객체에 됐던 물건이 있어요. 물건법이 있어요. 그리고 채권법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죠? 채권법이 있어요. 그리고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를 되게 재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 중에서. 그리고 이것을 가족법 또는 친족상속법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총칙 있죠. 이 총칙. 총칙은 원래는 민법의 총칙이기 때문에 민법의 총칙이라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되고 친족에도 적용되고 상속법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족과 상속은 이런 재산권하고는 또 다른 독특한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총칙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면도 있고 전혀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전체의 민법 전체의 총칙적인 규정이지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재산권법, 재산권 쪽인 물권과 채권의 총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을 때 물권에 관계되는 권리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총칙에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뭐 채무자 일정한 행위, 무슨 친족 상속도서 어떤 신분상의 지위, 상속재산 이런 것들은 총칙적 규정들은 없어요.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물건에 대해서만 총칙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98조 민법이 백서민자 쓰는 겁니다. 우리 교양민법 배우면 요 정도 한자는 알아놓아야 돼요. 이 백서민자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한자 이렇게 배웠죠? 부모님 권유로 도움으로 받기도 하고 해서 한자 검정 시험 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정도는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학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뭐 법률 용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읽을 줄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관계되는 법이라 해서 민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개인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법, 개인사자 쓰죠? 이 사법이 한 두 분이 되겠죠. 그죠? 이 사법에 반면되는 공적인 법이랬죠? 퍼블릭. 요 공자를 쓰는 거예요. 법. 그럼 법은 왜 이렇게 쓰느냐? 하나 여담 말씀드릴게요. 이게 삼수변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죠? 물수를 뜻하잖아요. 물수. 맞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자죠? 갈 거라고 하잖아요. 간다. 흐른다. 뭐 지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법은 물이 흘러가는 것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어떻게 흘러가죠? 위에서 아래로. 물론 과학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물도 있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쉬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역겨움이라든가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은 이 삼수, 물수 지나가는 거지.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다 해서 이 법을 쓰는 거. 영어로는 로가 되겠죠. 그죠? 로가 되겠죠. 이 법을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랬을 때 사법, 공법. 민법 구제에서 사법이 됐고 사건과 공법 여기서 배우고 지난번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치? 사법관계, 공법관계 구별. 사건과 공법은 구별 다 배웠잖아요. 주체설, 성질설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이익설, 그죠? 생활관계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물건도 이렇게 쓰거든요.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 98조. 하나 더 상식. 법조문에서는 처음에 나온 것을 조라고 불러요. 조. 그 다음에 항이 되는 거예요. 항. 그 다음에 목이 되고 호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조와 항까지는 알아놓아야 돼요. 1조, 1항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이 조고 그 조 안에 써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숫자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1항, 2항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항으로 읽으면 돼요. 항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민법 98조에 물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교재에 다 올려놨잖아요. 교재에 있으니까 잘 읽어볼까요? 물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 어떻게 정의했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유체물을 물건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표현 못할 거예요. 법에서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전기,
전기도 물건이네 보니까. 근데 전기 기타. 전기랑 유사하다는 뜻이겠죠? 자연력. 역을 무엇이라 한다? 물건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범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민법을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체물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전기도 알고 있어요. 관리 약간 애매해요. 자연력 이것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해요. 누구는 어떤 것을 자연력이라고 하시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무엇이다 라고 그걸 정의 내린다 하거든요. 정의하고 있지만 그때 저 요정자를 쓰는 겁니다. 이 공정할 때 바를 정자가 아닙니다. 정의하고 있지만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유체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전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밑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기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관리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자연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마다 다르면 법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분쟁이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할 텐데, 그렇지 끌어들일 텐데, 그랬을 때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법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98조에서 물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럼 먼저 유체물이 있었고 그죠? 그럼 무엇이 있죠? 무체물이 있겠죠?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요. 법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유체물은 무체물과 다른데 글자들은 무슨 뜻이죠? 여기 있을 유자를 쓰는 거예요. 몸체자를 쓰고 체육할 때 체가 이겁니다. 형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형체가 있다 없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물건 중에서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체는 무슨 뜻이죠? 없을 무자를 쓰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는 일단 형체가 있다는데 형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이 인간의 오감, 5가지 감정을 말하는 그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느끼고 듣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질 수 있는 이런 오감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 5가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유체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체에 있다는 것은 뭐죠?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처럼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물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무체물은 무엇이냐? 형체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전기 같은 거 형체 없잖아요. 가스도 그렇죠? 열 에너지 이런 거. 차갑게 한 냉방.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이제 무체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민법은 이것을 자연력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민법이 말하는 자연력은 이 무체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자연력에는 관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존재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의 오감에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형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팔 수도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은 물건에 정해서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법에서는. 관리할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무체물이라 할지라도, 유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할 수 없으면 물건이 아닌 거예요. 법상.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법의 영역에서는, 법의 세계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예를 뭐냐? 여러분, 태양 보세요. 태양. 해. 달. 이걸 적어도 관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의 대상이. 물건의 객체. 아까 물건이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거야. 관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의 권리의 객체가 아닌 거니까 권리의 종류인 소유권의 객체도 아닌 거예요. 사고팔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관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즉 과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전에는 관리 가능성이 없었는데 또는 관리 가능하다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건 뭐가 될 것 같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나라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달나라. 지금은 관리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물건이 아니지만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인간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누가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울 수 있고 무슨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된다면 그때는 물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관리 가능한 영역이 되니까 벌써. 이해되셨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관리 가능성이 없지만 과학이 더 발달해서 수중에서 뭐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건 충분히 관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도 바다 중에서 일부는 업권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권리의 객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냉기 같은 거 있잖아요. 냉기 같은 거. 자, 지금은 상관없는데요.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에어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선풍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았어요. 다 부채로서 더위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은행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여기는 선풍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데는 좀 더 시대가 발달됐을 때는 에어컨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은행으로 무엇을 가죠? 여름에는 은행 점포로 무엇을 가요? 피서를 가는 거예요. 피서를.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은행의 공기가 너무 차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은행 건물 옆에 있는 점포 주인이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인데 이쪽은 은행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아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슈퍼예요. 아니면 어떤 미용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데 여기는 그런 장비도 없을 뿐더러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야. 이렇게. 몰래 해줘. 그래서 이 찬 공기를 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은행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막 그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는데 이상하게 더워져. 왜? 이쪽 공기도 이쪽으로 올 테니까 또 이쪽 공기를 뺏기니까 찬 공기를. 그랬을 때 이것이 절도죄가 될 것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죄예요. 자기 거 훔치는 죄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요 찬 공기, 냉기라고 하잖아요. 냉기를 물건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옛날에는 전기 절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이게 전선이잖아요. 너무 비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기가 전기를 몰래 쓰는 거예요. 그걸 도전이라고 불러요. 전기를 절도에 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예를 들어서 90을 사실상 사용했는데 100을 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열을 빼갔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 나는 90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 라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전기선을 몰래 부러뜨려 하거든요. 부러뜨려 가지고서는 이 전기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과연 절도죄가 될 것이냐? 핵심이 문제됐을 때 그 핵심은 바로 이걸 물건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난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무엇을 물건으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민법은 유체물이냐 무체물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해야 된다. 설사 유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그때는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 몸이겠죠? 몸. 이거 분명히 형체 있죠? 유체물이죠? 오감에서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 친구의 몸, 뭐 지나간 사람의 몸이 물건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의 정의하고는 유사하거든요. 형체가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만질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 몸도. 그런데 이걸 물건으로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잖아요. 물질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존엄한 존재이고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그리고 법적으로도 권리 주체잖아요. 권리 주체, 주체할 때 균주자거든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물건의 객체 대상이 된다? 물건이 돼서 그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정의에서는 외계의 일부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외계, 바깥 세상이라는 뜻이겠죠. 외계의 일부일 것,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람은 주인이지 외계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일부인 장기 있잖아요. 뭐 심장, 뭐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적 거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장기 이식 같은 경우만 기증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 대상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외계의 일부가 물건인데 사람은 외계의 일부가 아니니까.
존엄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어떤 뭐 이런 이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가 아파서 우리가 그 금리 같은 거 할 수 있고 임플란트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신체 일부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일부에 부착되는 순간 물건은 아닌 거예요. 이걸 떼어낸다. 그때는 달라지죠. 물론 달라지죠. 그러나 부착되어 있는 순간은 그때만큼은 무엇이다?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쉬고 오겠습니다.